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페이지부터 보면 되죠. 제 9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항이랑 2항이 좀 다른데 1항은 그냥 사후 제출, 그냥 1년만 경과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2항에서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추징이 되는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한번 볼게요. 수입자는 괄호 좀 나오고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하는 것은 오른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45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3개월의 범위,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게 날짜를 정해라라고 위임을 한 거고요. 대통령령에서는, 시행령에서는 그거를 45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1호. 수입자가 관세법 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 38조 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87조라는 거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사유 중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관세법 86조에서는 저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했던 것이고, 87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죠. 뭐 신청인이 허위자를 제출한 게 있었다거나, 관세협력이사의 권고나 결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요.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품목분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HS 코드는 일단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만약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내가 A라고 하는 코드로 했을 때는 출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A가 아니라 B가 맞다고 한다면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번 변경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가정해 봤을 때 A라고 하는 코드로서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A가 아니라 B라는 코드로 했을 때는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수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도 결정이 되거든요. A라는 코드로 했을 때는 관세율이 8%, B 코드는 6%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HS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적용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입했던 물품에 변경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작년 말에 24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마 개정된 걸 문제를 만든다면 요걸 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2호밖에 없었거든요. 2호 보시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38조의 3 제6항 또는 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38조의 3 제6항은 경정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요. 39조 2항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너희가 납부고지 방식에서의 세관이 봤을 때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는 경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 법률적인 용어로 말했을 때 경정이라는 것은 다시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칠 경자거든요. 다시 고친다. 확정된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그거를 다시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경정의 주체는 세관만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은 경정이라 말을 안 쓰거든요. 수정신고나 보정신청이라 말을 쓰게 되고, 경정은 세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란 말을 쓰는 게 있잖아요. 경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경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확정된 세액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추징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 추가 징수했다. 추징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위로 본문에 가셔가지고 2항에 보시면 괄호가 있었거든요. 수입자 옆에 보면 제8조와 2조 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는 제외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취지가 뭐냐면 처음에 수입신고 시점에 그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9조 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던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8조든 9조 1항이든 사전에 그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있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규정은 8조든 9조 1항이든 그와 관계없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적이 없었던 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TS 코드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A라고 하는 그 코드로 했을 때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든 아니면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HTS 코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수정 신고를 한 거든 경정을 한 거든 변경을 하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변경된 코드로 하게 됐을 때는 FTA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징이 됐잖아요. 추징을 하게 됐을 때도 FTA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관세법에 가서 보면 감면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방식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게 있을 때는 5일 안에 다시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기회를 줄 테니 45일 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관세법 개론 문제를 보시면 개정된 것도 그 해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전년도 23년도부터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된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입자는 1항이든 2항이든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있네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체역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 제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8조에 따라서는 제출 의무가 없었죠. 보관만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지고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보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후에 하는 것들은 원칙이 제출입니다. 원칙이 제출이에요. 써 있잖아요.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뒤에 단서를 보시면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종이 문서로 발급해서 이거를 세관에 원본 제출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발전이 됐어요. 발달이 돼가지고 협정국들 간에도 서로 간에 전자적으로 데이터가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은 전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 발급한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요거라 보면 되거든요.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입니다. 요게 모든 협정이 다 갖춰진 건 아니고 특정 협정만 갖춰져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만 갖춰져 있는데 그런 나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전산으로 조회가 되잖아요.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되시나요? 원래 수입국 세관에서는 일단 서류를 받아봐야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입국 세관학과 수입국이랑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원산지 정보를 전자로 교환하자라고 해서 그 체계를 갖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따라서 그 협정에 따라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수입국 세관에서도 전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4항.
세관장은 사망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사항에 나왔던 거예요. 그쵸?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5항에 가볼게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정 청구가 나왔네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사후에,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높은 세율 있죠. 협정관세가 아닌 다른 세율로 수입 통관을 했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율이 8%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8%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로 해서 수입 통관을 하고 세금을 냈죠. 관세 납부를 했었는데 추후에 요거에 대해서 FTA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0%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8%랑 0%만큼 차이가 있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경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액을 다시 확정하는 거죠. 감액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낮춰서 확정을 다시 하게 되고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납부하고 돌려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가면 처리 기간이 나와 있죠. 2개월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 청구의 처리 기간은 저희 관세법도 동일하게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요. 2개월 안에 경정을 하겠다 또는 경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결청에다가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겠습니다. 6항 세관장은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정을 해야 되고 환급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항에 가서 보니까요, 이 관련된 내용의 세액의 경정과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6, 47, 48조 준용하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48조가 뭐냐면은 환급 가산금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 환급 가산금. 그래서 FTA 적용을 해서 나중에 환급 받잖아요.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습니다. 붙긴 붙는데 얼마 붙지는 않아요. 관세법의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FTA 적용 받은 것의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의 1년 전쯤에 수입을 하고 납부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11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경정 청구를 한 게 있었고, 그게 결정이 돼서 거의 한 1년 다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해보면 내가 납부했던 날짜가 보통 한 11개월 전이었을 거의 1년 전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그 적용 통지가 나왔었잖아요. 경정 결정한 날 있죠. 세관에서.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 겁니다. 하루씩. 그게 상당히 적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 내용은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자 있죠. 환급 가산금에 대한 그 기산되는 날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 호에 있을 겁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결정 통지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다음에 시행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제5조. 이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제출을 하는 서류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관세 행정 업무를 할 때 민원인 상대로 하는 기관은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청한다, 제출한다, 승인, 허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세관이라 보시면 되고 일부 예외적으로 관세청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밑에 보니까 1호에 원산지 증빙 서류, 2호에 경정 청구서 있습니다. 그렇죠.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정 청구를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면 여기 아까 저희 봤었던 유효기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본문과 여기 각호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봤던 부분이고 사망 봤고요. 그 다음에 4항에 가보겠습니다. 법제구조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다고 말했는데 여기 왼쪽에 가서 보시면 이게 뭐였냐면요. 서로 전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 사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 보면 이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호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다음에 3호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말을 쓰는 게 있는데요. 인정이라 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량. 세관이 판단했을 때 이건 필요한 것 같다. 그래 보인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5항. 세액의 경정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월세 적용 신청서와 원산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것도 재량이죠. 인정이니까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6항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 중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4조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조 6항이 뭐였냐면 바로 전에 나왔던 8조 있었잖아요. 원칙적인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때도 사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각 호에서는 안 되는 경우로 나열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관세 탄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빼고는 사본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아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라떼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지금 관세 합격한 지가 12년 됐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본 제출이 인정이 안 됐었어요. 무조건 원본 제출이었습니다. 원본.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세관에 직접 가서 서류 제출을 했던 거였죠. 그게 굉장히 번거로웠었거든요. 일단 원본이 없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관사가 되시고 나면 실제로 세관에 갈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세관에 거의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세관 근처에 관사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 갈 일이 많았기 때문인 건데 점점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요즘엔 다 전자제출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세관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유니패스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사가 되시고 나면은 세관에 갈 일이 거의 없다. 진짜 갈 일이 없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세관에 매번 가야 돼가지고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 3장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10조 볼게요. 10조 법률 10조 원산지 증명 1항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증명하는 걸까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오는 걸까요?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수입하는 경우를 말했던 것이고 2항은 반대로 저희가 수출하는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럼 발급을 하는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항은 발급받는 쪽, 2항은 발급하는 쪽인데 2항에 보면 수출자 및 생산자란 말 써 있습니다. 보통 협정에서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수출자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자 및 생산자라 말 쓴 겁니다. 이제 쭉 가볼게요.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기관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 발급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보통 어디가 되는 거냐면 세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세관 등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율 발급은 물론 협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생산자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그다음에 또는 생산자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요걸 말했던 건데 저희 FTA 특례법에서 말을 할 때 자율 발급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는 표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작성. 기관 발급의 경우에는 발급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쓴 거거든요. 보시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작성하거나 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자율 발급 형태를 의미한 것이고 발급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주체가 되고
수출자 및 생산자는 발급 신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발급해달라고. 그래서 발급 받는 거죠. 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관세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통관 파트에 가서 보시면 원산지 증명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11조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발급 등. 이 표현이 뭔지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작성은 자율, 발급은 반대로 이제 그거 기간 발급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랑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급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호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이게 뭘까요? 기관 발급입니다. 기관 발급. 여기 보면 발급 기관이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을 통해서 발급을 한다는 거는 뭐 직접 가서 발급할 수도 있다만 요즘에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전자발급을 다 하고 있고요. 다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서 발급 신청할 수도 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전자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호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할 것 돼 있죠. 이게 바로 자율발급입니다. 자율발급. 여기 보니까 수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협정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미국만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수입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인데도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원산지 조사는 엄청 자주 나옵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수입자고 제가 수출자를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과 저랑 특수관계면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본지사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2항. 1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간 발급이었죠. 그러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법령에서 수수료 얘기 나오면은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법령이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은 국회가 만들었거든요. 국회. 입법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으로 만든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도 행정부에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죠. 행정부의 어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다만 실제로 그 행정 업무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좀 뭔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오른쪽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시행규칙이잖아요. 여기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중에서 장관급이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부.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할 때 이건 실제 하는 행정과 관련이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요율 정할 때. 그럼 누가 정할까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수료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기재부령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간 발급할 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건당 7,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0원. 발급 한번 할 때마다 기관에다가 7,000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관은 무료입니다. 무료. 세관은 무료고 상공회의소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연간 회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돈을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관을 통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려갈게요. 3항. 관세청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항 1호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요, 뭐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뭐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은 감시 단속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주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관세청장은 이라고 써있네요. 관세청장은. 관세청장은 누구에게 하는지 봤더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세청은 이 FTA 관련된 이 관세 행정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 주체라 보시면 되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은 실무를 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증명서만 발급하는 기관이죠. 물론 세관도 있고 상공회사도 있긴 하지만 발급 기관이 잘못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이 관리 목적상, 그다음에 그 심사, 감시 단속의 목적상 필요하다면 발급 기관에게 이렇게 필요한 자료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도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시행령 6조로 가볼게요. 이랑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 나와 있는 각호는 국내법에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랑 별개로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협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일단 1호에 가보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그렇죠. 원산지 증명서 서식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수출자가 누군지, 품명이 어떻게 되는지, 수량, 원산지 이런 것 적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2호, 영문으로 작성될 것. 정말 드물게 그 나라 언어로 작성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나라 언어로. 그 웃긴 게 뭐냐면 상대 국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인데 한글이 써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네, 그거 다 인정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겠죠. 네, 중국에서 발행하는 건데 한국말이 써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3호,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이 서명의 의미가 뭐냐면 유효하다라는 것의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명권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 서명권자가 서명을 했을 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협정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1호에서는 이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2호에서는 영문 작성, 3호에서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각 협정에 따른 유효 기간은 다음과 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매년 나오는 문제고요. 올해도 당연히 1순위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네,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매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드물게 하루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한번 나눠볼게요. 원칙 예외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년. 요게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1년. 그 말은 예외로 들어가는 것들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있어요. 발급일부터 또는 여기 보면 서명일부터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있거든요. 기사 내자를 보시면 발급일 또는 서명일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발급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간 발급일에는 발급일 이런 말을 쓴 거고요. 자율 발급 형태는 서명일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요걸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기간 발급, 자율 발급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훨씬 정리가 편할 텐데 일단 기간 발급 형태들은 아시아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쪽은 기본적으로 다 기간 발급 형태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세안, 싱가폴, 중국, 인도 다 기간 발급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외 나머지는
다 자율발급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세요. 유럽, EU, EFTA, 미국, 캐나다, 남미, 중미 다 자율발급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시아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일단 하나의 컨셉이에요. 이건 어렵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일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간 발급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수출자의 자율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유를 맡긴다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아시아 쪽에서는 다 그렇게 신뢰가 안 됐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동남아시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조금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좀 체계가 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발효된 것들이 있거든요. 발효라는 거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체결 이후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발효라는 게 이제 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체결된 FTA를 보시게 되면은 양쪽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RCEP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작년 말에 된 게 필리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됩니다. 개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시아는 모두 기간 발급 형태,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자율 발급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발효된 FTA 같은 경우는 아시아 계통이라 하더라도 자율 발급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수용을 한 거죠. 최근에 이런 입장들을 수용하게 된 거라서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을 둘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렸고, 요걸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1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럼 1년으로 거기서 찍으시면 되겠죠.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년, 여기 예배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년짜리가 있고 하나는 4년짜리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를 이해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있죠.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잖아요.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엄청 큰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은 땅이 크다고 그랬죠. 기간 제일 깁니다. 미국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포용이 있을 것 같고, 그건 모르겠다만 가장 큰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4년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2년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일단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는 좀 근접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리적으로 같이 거의 옆에 근접해 있거든요. 이 두 나라는 거의 규정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할 때 이 두 가지는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요거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칠레하고 캐나다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칠레와 캐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칠레와 캐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1년입니다. 1년. 다만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쪽은 기간 발급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발급일부터 1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율 발급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서명일부터 1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내용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요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2양 가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보시면 다음과 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빼고 나머지 모두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자, 1호 볼게요. 지금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호 체크해 주시고요. 1호. 옆에 가서 보시면 4호.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호주 나오죠. 그 다음에 8호에 가면 캐나다. 7호 캐나다, 8호 뉴질랜드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다 2년이죠. 2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서명일부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발급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호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호주에게 발급할 때는 자율 발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발급하는 것의 경우에는 기간 발급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협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발급일 또는 서명일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아시안컵 할 때 원래 호주가 없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호주가 없었다가 요즘에 호주가 들어가 있죠. 호주는 원래 아시아 쪽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아랑 아닌 거랑 반만 걸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아시아하고 나머지는 기간 자율로 나눠지는데 호주는 양쪽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죠. 뭐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1년이에요. 1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받아보면 여기 3호 한번 가볼게요. 3호 체크할 게 있습니다. 페루는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명일부터 1년으로 써있긴 한데 단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 당국의 권한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비당사국의 관할 하에 거기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즉 경유한 거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수입국인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1년이 아니라 2년까지로 인정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만 좀 유일한 거거든요.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당일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을 하게 되는데 9호에 가면 다른 표현이 하나가 보입니다. 발급일 다음 날부터네요. 그죠?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게 여기서는 얘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급일부터가 아닙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발급일 다음 날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다음 날부터. 하루만큼 차이가 나죠.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12호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최근에 발효된 겁니다.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보면 발급일 또는 서명일 양쪽 다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양쪽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할 거는 12개월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년이나 12개월은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이제 정리 가능하겠죠? 1년.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 한번 보고 올까요? 관련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저희 이 문제 중에서 7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래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문제까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하나만 볼게요. 문제 3번 한번 보시죠. 3번. 답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것만 먼저 기억하기 좋겠죠. 요거 2년이나 4년이 어떤 게 있는가를 먼저 알고 계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발급,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코의 사항은 기재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인정 범위, 세부 기준, 발급 신청, 발급 절차 등등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를 내려고 하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호가 좀 많잖아요. 이것들은 문제로 내기가 참 좋다라는 거죠. 보기로 내기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기재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인데, 내용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출제 특성상 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다음 시행규칙 제7조로 가보겠습니다. 발급 방식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발급, 자율발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제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시아 계통은 기간발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율발급, 최근에 나온 것들은 양쪽 다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가로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7호 시행규칙 7조를 봐서 보면은 7조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기간발급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가서 보면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자율발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챙겨볼 게 있습니다. 7조에 가서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랑 최근에 나온 것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또 예외가 한 가지 보여요. 2호를 가서 보시면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은 EFTA라 불러요. EFTA. 줄여가지고 에프타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게 뭐냐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이렇게 4가지 국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연합된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치즈가 나오는 게 있어요. 스위스 치즈. 스위스 치즈가 유명한가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스위스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유럽 쪽이기 때문에 자율발급이 맞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만 기간발급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잘 볼 게 뭐냐면 누가 발급을 하는지, 발급 기관이 어딘지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어딘지 봤더니 8조 2항의 발급 기관이라고 써 있네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조 2항 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시행규칙 8조 2항이 어딘지 한번 봐주시죠. 20페이지 가서 보시면 8조 2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치즈에 대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스위스 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겠죠. 스위스에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스위스에 있는 특정 기관이 발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기 문제 한번 보고 올게요. 여기 7페이지 있죠. 여기 문제 드렸던 것 중에 7페이지 문제 1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1번 보기만 한번 보시죠. 스위스 치즈라고 나온 거 있거든요. 7페이지에서 보시면 문제 1번에 보기 1번입니다. 요거 맞나요? 틀리나요? 유럽 자유무역연합 농업국이 인정한 기관이라 써있네요. 아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은 아니고요. 그냥 보기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발급 기관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발급 방식만 먼저 보면 되고요. 7조의 1항은 기간 발급, 2항은 자율 발급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아 쪽은 기간 발급,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율 발급이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알셉, 캄보디아 이런 거 있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양쪽 다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면 발효된 순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FTA 포털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셔가지고 관세청 FTA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FTA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Yes FTA가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FTA 발효 현황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밑에 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율발급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율발급 할 때 일단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자율발급이긴 한데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협정에서 요 서식대로 해서 작성해라. 이걸 저희는 통일서식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서식. 그러니까 특정 협정을 적용할 때요. 자율발급이긴 하지만 그 협정문상에서 양식을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양식에다가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양식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문구만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EU예요. EU.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하고 그다음에 저희 터키 쪽이 그렇거든요. 유럽연합, 터키, 그다음에 EFTA 이 세 군데가 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EU의 그 국가 중에 원래 영국이 있다가 탈퇴한 거 알고 계시죠?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영국의 규정은 EU의 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EU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EU에 있다가 탈퇴를 나간 거기 때문에 규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EU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영국도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볼게요. 여기 시행규칙 제2항에 가서 보면 여기 2호랑 3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원산 증명서라는 거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서명해라 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에 예외가 나오는 것이 여기 2호랑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단서 쭉 따라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게 뭔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율발급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서 또 다른 제도를 또 두는 게 뭐냐면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 자는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EU랑 EFTA 쪽에 이게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명을 반드시 하는 것이 맞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입국 세관에서는 증명서를 받았는데 서명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게 됩니다. 형식상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효한지 모른다라는 걸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예외가 뭐냐면 인증 수출자 제도 있잖아요. 인증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EU랑 E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상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단서 끝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자가 서면 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예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서면 확인서를 기관에 제출을 하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유럽, EU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EU와 영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6,000유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6,000유로. 이게 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교재를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EU랑 저희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발급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원래는 수출자가 그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서명을 해주면 인정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EU랑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서류라고 하는 거 안에 특정 문구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산지 신고 문안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상업서류의 범위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그다음에 인도증서라고 해서 딜리버리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를 보통 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업서류, 그러니까 상업송장 같은 데다가 특정 문구를 적고 거기다가 인증 번호를 적어주면은 그것만으로 원산지 증명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6,000유로가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로 좀 나눠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6,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6,000유로가 넘지 않는다면. 6,000유로가 넘어가면 인증받은 자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개념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자를 가정해 봤을 때 제가 관세사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있으니 그걸 하고 싶어서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물어봤는데 제가 공짜로 하지는 않겠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양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니까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6,000유로가 넘지 않았다면은 어차피 내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돼서 점점 물량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6,000유로가 초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한 번에 선적돼서 나가는 물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6,000유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내가 인증이 없어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6,000유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EU FTA 그 제도거든요. 6,000유로를 기존으로 했을 때 6,000유로 이하는 인증받지 않은 자도 발급 가능, 6,000유로 초과에 대해서는 인증받은 자만 발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여기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6,000유로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호로 가서 보시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국이랑, 그러니까 뒤에 나오네요. 여기 19페이지 보면 감옥에 나온 것, 아니, 남옥에 나와 있는 걸 말을 하는 것인데, EU나 영국은 원래 같은 EU에 있다가 이게 분리된 거기 때문에 영국의 규정도 EU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이제 4만까지만, 여기 그 7조 마지막까지 설명드리고 좀 쉬도록 할게요. 7조 4만 가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유럽연합 당사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에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6,000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그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럽연합은 말 그대로 연합이잖아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한 거인데 6,000유로라고 하는 통화를, 그러니까 유로라고 하는 통화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자국 통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통화를 가지고 6,000유로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시해서 이걸 환산시켜서 계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6,000유로가 넘지 않는 것들은 인증 없이도 할 수 있었잖아요. 6,000유로 넘어가는 것들은 인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유로가 아니라 다른 통화로 써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관세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고 있어요. 고시를 해서 그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관사라든지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유로가 아니라 다른 통화로 적혀있는 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공지된 금액을 보고 6,000유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겠죠. 만약 6,000유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 그 문구에 인증 번호가 없었다. 그러면은 요거 적용 안 됩니다라고 저는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